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동양관. 이곳 수장고 깊은 곳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동시에 가장 원통한 유물 1100여 점이 갇혀 있습니다. 신라와 가야의 금동관, 조선 왕실 최고 군통 수권자만이 착용할 수 있었던 고종 황제의 대원수 투구와 두정갑옷, 그리고 통일신라의 금동불상까지. 일본 박물관과 언론은 이 유물들을 다정하게 오구라 컬렉션이라 부릅니다. 마치 한 열정적인 문화재 애호가가 일생에 걸쳐 정당하게 수집한 위대한 명작 모음집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컬렉션이라는 매끄러운 단어는 일제강점기 자행된 참혹한 도굴과 불법 수탈의 역사 범죄를 은폐하는 고도의 언어적 세척에 불과합니다. 이 유물들의 진짜 이름은 오구라 도굴 약탈품입니다. 일본 정부와 박물관 측은 지난 60년간 한국의 반환 요구에 단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대응해왔습니다. 민간인이 합법적으로 사들인 개인의 사유재산이었으므로 국제법상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2013년 일본 외무성에 봉인된 비밀문서 하나가 세상에 폭로되면서 이 거대한 거짓말의 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 한일회담이 한창이던 시절 일본 정부 스스로가 작성한 비밀보고서에는 놀랍게도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구라 소장품은 불법 반출의 정황이 명확하므로 정부가 이를 매입하여 한국에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미 60년 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유물이 정당한 수집품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라는 통제불능의 권력 속에서 자행된 작물이자 약탈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구라 컬렉션이라는 식민주의적 정당화 프레임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한 인물의 그릇된 탐욕이 어떻게 한 국가의 역사를 파헤쳤는지, 그리고 오늘날 베닌 왕국의 청동상과 나치의 약탈 미술품을 되찾아오는 세계국제법의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도쿄 국립박물관을 어떻게 압박해야 하는지 그 차가운 진실을 추적해봅니다. 오구라 다케노스케. 그는 처음부터 전문 도굴꾼이 아니었습니다. 1870년 일본 치바현의 평범한 상인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머리가 비상하여 당대 일본 제국주의 엘리트의 요람이었던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본 내에서의 기득권 경쟁 대신 러일 전쟁 직후 개방되던 식민지 조선이라는 거대한 기회의 땅으로 눈을 돌립니다. 1904년 대구로 건너온 오구라는 경부선 철도 건설과 전력 사업에 뛰어듭니다. 대구 전기 주식회사를 시작으로 경상도 일대의 중소전기회사들을 모조리 흡수 통합한 그는 마침내 남선합동전기의 사장에 오릅니다. 대구와 경북 전체의 밤을 밝히는 독점 자본가이자 조선 총독부 최고 권력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구의 전력왕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무렵 경주와 고령, 창녕, 김해 등 경상도 전역에서는 일제의 개발 사업과 고적조사라는 명목 아래 고분들이 파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1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신라와 가야의 왕릉급 고분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구라는 직접 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치밀하고 거대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거대한 전기 자본을 바탕으로 대구 수창동 자신의 저택에 거대한 현금 창고를 만들어두고 경상도 일대의 전문 도굴꾼 네트워크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도굴꾼들이 밤사이에 파낸 국보급 유물들은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오구라의 저택으로 직행했습니다. 오구라는 당시 경성이나 도쿄의 유물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현금을 즉시 지불하며 경상도 땅 밑에 묻혀있던 신라와 가야의 정수를 싹쓸이 사들였습니다. 일본 측 사학자들은 이를 두고 오구라가 자본을 들여 문화재를 보존했다고 미화합니다. 하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입니다. 오구라라는 거대 현금 매입처가 존재했기에 전문 도굴꾼들이 기승을 부렸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고분들이 갱도처럼 파괴되고 학술적 기록이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조선 총독부 역시 그의 무단 수집을 모른 척 방조했습니다. 오구라는 총독부의 핵심 전력 사업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총독부 고위 관료들에게 유물을 뇌물로 제공하며 끈끈한 권력의 사슬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탈된 1100여 점의 유물 중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핵심 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 왕실 대원수 투구와 두정갑옷입니다. 투구 이마 부분에는 정교한 용과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용과 봉황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 바로 국왕이자 최고 군통수권자인 황제뿐이었습니다. 고종 황제 혹은 순종 황제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투구는 조선 왕실의 정통성과 군사적 존엄을 상징하는 핵심 유물입니다.
궁궐 밖으로 절대로 나갈 수 없는 황제의 상징이 개인의 수집품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당시 자행된 강탈과 불법 반출의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고령 출토 가야 금제관입니다. 신라 금관관은 또 다른 우아함과 세련된 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가야 문화의 정수입니다. 오구라는 고령과 창녕 일대 가야 고분군이 도굴될 때 현장에서 가장 완벽한 상태의 금관과 금동관모를 독점 매입했습니다. 가야 역사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지금 도쿄 국립박물관 유리장 안에 개인 컬렉션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갇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세기 통일신라의 금동 비로자 나불 입상입니다. 보통 비로자 나불은 앉아있는 좌상이 많지만 이 불상은 서있는 입상 형태로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희귀합니다. 부처의 지혜를 뜻하는 지권인을 한 손모양과 옷주름의 정교함은 통일신라 조각 예술의 최정점을 보여줍니다. 민간 유물을 넘어 민족의 정신적 신앙 대상까지 수탈의 대상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산 증인입니다. 네 번째는 창녕교동 고분군 출토 금동관모입니다. 1910년대 일제는 창녕교동 고분군을 학술조사라는 핑계로 파헤쳤습니다. 당시 마차 20대, 화차 일량 분량의 유물이 실려나간 미증유의 수탈 현장에서 지배층의 권위와 고품격 세공기술을 상징하는 금동관모가 오구라의 손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창녕교동의 역사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찬란한 금빛 관모는 일제의 학술조사를 빙자한 수탈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유물들은 결코 한 개인의 미적 취향으로 수집된 컬렉션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국가적 비극과 불법적 권력 공백이 만든 수탈의 흔적 그 자체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황급히 몸만 빠져나와 일본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들인 1100여 점의 유물은 이미 광복 이전에 비밀리에 일본 본토로 반출된 상태였습니다. 1951년부터 시작된 한일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오구라 수탈품의 즉각적인 반환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오구라의 소장품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일본 정부는 민간인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여 한국에 줄 수 없다. 일본은 사유재산이라는 매끄러운 법적 프레임을 씌워 자신들이 식민지 시절 방조했던 도굴과 약탈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일본 정부의 이 주장은 진실이었을까요? 2013년 일본 외무성이 보관하고 있던 1962년의 비밀 문서 문화재 문제의 해결 방침에 관한 건이 공개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일본 외무성과 문부성의 비밀회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오구라의 소장품이 불법 도굴품이자 부당 반출품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측의 반환 요구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명분이 있다. 오구라 소장품이 개인 소유라 할지라도 일본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 이를 매입한 뒤 한국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반환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타당하다. 즉, 일본 정부 스스로도 사유재산이라는 핑계 뒤에 숨은 불법성을 인정하고 반환을 진지하게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문부성과 보수 우익 사학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이 방침은 폐기되었고 일본 정부는 공식 석상에서 다시 사유재산이라 어쩔 수 없다는 거짓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더욱 기막힌 반전은 1982년에 일어납니다.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 야스유키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오구라 소장품 1040여 점을 도쿄 국립박물관에 전격 기증해버립니다. 이 순간 일본 정부가 60년간 주장해온 사유재산이라는 방어 논리는 완전히 파기되었습니다. 오구라의 유물들은 더 이상 민간인의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의 핵심 기관인 도쿄 국립박물관이 소유한 공공재산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쿄 국립박물관은 여전히 오구라 컬렉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어 불법 반출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까요? 당시 거래 형식은 합법이었다는 도쿄 국립박물관의 주장은 과연 현대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을까요?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입니다. 지금 세계 박물관계에는 약탈 유물 환수에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베닌 브론즈입니다. 19세기 말 영국군은 아프리카 베닌 왕국을 침략하여 수천 점의 왕실 청동 조각상을 약탈했습니다. 이 유물들은 영국, 독일, 미국의 주요 박물관으로 흘러들어가 위대한 아프리카 미술 컬렉션으로 전시되었습니다.
서구 박물관들은 합법적으로 구입한 박물관 자산이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독일 정부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식민 지배와 침략이라는 불평등한 맥락 속에서 반출된 유물은 거래 형식이 어떠했든 소유권 자체가 무효다. 독일은 소장하고 있던 베닌 브론즈 1100여 점의 소유권을 나이지리아로 전격 이양했습니다. 대형 박물관과 미국 스미스소니언 역시 반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양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다른 기준은 나치 약탈 미술품에 적용되는 워싱턴 원칙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빼앗거나 생존을 위해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던 미술품에 대해 국제사회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시 거래가 형식적인 매매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압박과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면 도덕적, 역사적 정의에 따라 원소유주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제박물관협의회의 박물관 윤리강령 역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식민지적 수탈 및 불법 도굴의 정황이 있는 유물을 취득하거나 전시해서는 안 된다. 독일이 아프리카에 유물을 돌려주고 유럽이 나치 약탈품을 반환하는 동안 도쿄 국립박물관은 여전히 19세기 식민주의적 컬렉션 프레임 뒤에 숨어 있습니다. 글로벌 박물관 표준의 관점에서 볼 때 도쿄 국립박물관은 지금 약탈품을 수장고에 은닉하고 있는 구시대적 박물관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언어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아무런 비판 없이 오그라 컬렉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제의 도굴과 약탈을 개인의 문화적 수집 행위로 인정해주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1965년 한일협정이라는 정치적 타결의 틀에 갇혀 우리는 유물을 법적으로 강제 환수할 기회를 한번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법적 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역사적 불법성까지 세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그라 컬렉션이라는 명칭 뒤에 숨은 수탈의 본질을 밝히고 1962년 일본 정부의 비밀 문서 그리고 베닌 브론즈라는 국제사회의 환수 선례를 정밀하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분노를 터뜨리는 것만으로는 유물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유물들의 정확한 가치와 수탈의 맥락을 정직한 언어로 기억하고 국제박물관 윤리라는 글로벌 프레임으로 도쿄 국립박물관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때 비로소 닫혀있는 수장고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고종 황제의 투구가 가야의 금동관이 통일신라의 부처님이 컬렉션이 아닌 우리 문화재의 이름으로 다시 이 땅의 햇살을 받는 그날까지 품격 있는 지식과 깊이 있는 사료로 역사의 진실을 추적하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식과 통찰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식의 깊이를 더하는 채널 감사합니다.